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임상영리학과, 서울대학교 병원 임상영리학과, 또 서울대학교 융합과학기술대학원 분자의학 및 바이오제약학과에 적을 두고 있는 이형기라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특별히 바이오 의약품 중에서도 최근에 핫한 혁신 의약품 몇 가지를 살펴보고, 이게 이제 국내에서 혁신 의약품 개발하고 있는 바이오 기업들이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이제 엎치락뒤치락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을 조금 얘기하고, 그래서 이걸 이제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건지, 특히 어떤 환자를 치료하시는 의사 선생님, 또 뭐 이 분야에 관심을 갖고 이렇게 저렇게 어떤 경력을 결정하려고 하는 선생님들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뭐 이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이렇게 혁신의약품 개발, 아주 간단하게 전반적인 어떤 빅픽처를 보고요. 그다음에 그 중에서 제일 핫한 유전자 치료제, 또 세포 치료제, 이걸 보고요. 한국에 지금 현재 어떠한 상태인지, 이런 이제 셀 테라피, 진 테라피, 또 뭐 어드밴스 테라피틱스 디벨롭먼트가 어떤 상황인지 보고요. 뭐 주식 투자하신 분은 다 알고 있지만 신라젠 데이바클이 있었죠. 팩사백이라고 하는 언콜틱 바이러스. 뭐 간신히 지금 이제 명맥은 유지하고 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진 건지. 또 아직도 지금 현재 진행형인데 코오롱이요. 또 이제 미국 같은 티슈젠이라고 하는 데서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인버사 문제가 있었죠. 이게 어떤 거였는지, 이게 왜 중요한지, 이런 것들을 좀 얘기를 좀 나눠보고 합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소위 말하는 혁신 바이오 의약품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왼쪽은 이제 FDA, 오른쪽은 유럽의 EMA에서 허가를 해준, 여기 있는 것처럼 Advanced Therapeutics, 그러니까 혁신적인 의미의 의약품, 바이오 의약품입니다. 이 혁신적인 의약품 대개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요. 제일 대표적인 게 유전자 치료제, 또 세포 치료제, 그리고 여전히 이제 유전자 치료, 세포 치료제와 함께 더 중요한 것이 다양한 형태의 이제 조직을 엔지니어링해서 하는 이제 재생 중심의 이런 것들이 이제 어드밴스 테라피틱스에 포함이 되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지금도 쓰고 있지만은 여전히 또 개발을 많이 하고 있는 소위 말하는 면역 항암제도 이 어드밴스 테라피틱스의 혁신적 바이오 약품에 포함을 시킵니다. 오늘 사실 뭐 그 얘기도 같이 포함을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전 세계에서 현재 어떠한 혁신 바이오 약품이 개발되고 있는가, 그걸 2017년과 2019년에 대비해서 보여준 건데요. 여기 보여드리는 것처럼 2017년 대비 가장 많이 성장한 700여 개 늘어났는데요. 했던 분야는 셀 테라피, 세포 치료제 분야입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가 보면요. 여기 있는 것처럼 T셀을 이제 지향하는 여러 가지 이뮤 모듈레이팅, 이제 이뮤노 온콜로지 약물이죠. 예를 들면 PD-1, PD-L1, 뭐 CTLA4를 그러니까 면역 반응을 억제함으로써 항암 효과를 나타내도록 하는 거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캔서 백신도 있습니다. 또 온콜리틱 이 바이러스도 있고요. 근데 사실 전체로 보면 이것들이 차지하는 것들은 좀 작죠.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제일 많이 현재 늘어나고 있는 게 이제 세포 치료제 분야고, 여전히 임뮤노 온콜로지 쪽도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관점을 실제로 현재 진행 중인 임상 시험의 숫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개발 중인 의약품의 숫자로 보면은 셀 테라피가 물론 이제 많이 늘어나긴 했지만 아직 숫자로는 여전히 전 세계 제일 많은 거는 소위 말하는 이제 면역 항암제입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뭐 압도적으로 이렇게 크죠. 이를 이제 세포 치료제가 차지하고 몇 가지 다른 형태의 것들이 있고, 사실 이제 온콜틱 바이러스 같은 것들은 전 세계에서 이렇게 개발하고 있는 데가 많지는 않습니다. 이걸 갖다가 그러면은 나라별로 보니까 어떻게 되냐? 전 세계에서 이러한 이제 어드밴스 테라피틱스를 개발하고 있는 나라가 한 10개 정도 이렇게 되게 압축이 되고요. 뭐 당연히 미국이 제일 앞서 있고요. 놀라운 건 중국이 그 뒤를 잇고 있다는 거고요. 여기 보니까 한국도 그래도 명목을 좀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시리즈의 다른 강의에서 얘기했는데, 사실 한국이 이전에 작은 물질, 그러니까 화물 기반의 의약품 신약 개발에서는 사실 전 세계에서 어떤 특별한 어떤 과학적 리더십, 또 비즈니스적인 리더십을 발휘한 예가 없었는데요. 생물학적 제재, 생물약품, 바이오약품은 이런 걸 보면은 뭔가 한국이 잘 할 수 있는 어떤 기반이 마련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얘기를 요약하면은,
일단은 셀 테라피 쪽이 가장 큰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거지만 여전히 임상 개발 쪽에서는 면역 항암제가 압도적으로 많고 그 다음에 전 세계에서 이것들 하고 있는 나라가 한 10개 정도 나라고 한국도 그 중에 포함이 되어 있고 당연히 미국이 앞서고 있는데 놀라운 거는 이제 중국이 그 다음이다. 이 추세가 앞으로 계속될 거다. 이런 이제 것들을 말씀드립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 뭐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가 이렇게 자료를 좀 조사해 봤더니요. 여기 있는 것처럼 이제 초록색으로 표시된 게 이제 역시 세포 치료제고요. 그다음에 이뮤노 온콜로지 쪽인데, 그래서 전반적으로 한국도 전체적으로 다른 나라들에서 보이고 있는 것과 유사한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고, 여기 있는 것처럼 좀 들쑥날쑥합니다만은 그래도 뭐 꾸준하게 일단 개발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먼저 유전자 치료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유전자 치료제는 결국 이제 우리가 이제 유전자 치료제를 쓰는 거는 문제가 되는 유전자를 없애주거나 아니면 땅으로 바꿔주거나 아니면 그걸 갖다 교정해주는 방식으로 하려고 하는 건데, 이게 흔히 체외로 할 수도 있고요. 또 체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체외라고 하는 건 쉽게 말해서 밖에서 어떤 유전자 관련된 조작을 한 다음에 다시 집어넣어 주는 거고요. 인비보는 그냥 한 번에, 그러니까 이런 조작을 밖에서 세포를 다 꺼낸 다음에 하지 않고 그냥 다시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냥 한 번에 하는 방식입니다. 당연히 체외의 방법을 쓰게 되면 여기 있는 것처럼 이제 여러 가지 그 장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유전자적 조작을 밖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떠한 이제 특이성이 높아지게 되고요. 당연히 몸 안에서 어떤 조작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좀 안전하고요. 또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조작을 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불편한 거는 일단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환자로부터 어떤 유전자 조작의 대상이 되는 뭐 대부분의 경우는 세포인데요. 그걸 갖다가 이제 꺼내야 되고요. 그 세포가 많지 않거나 아니면 이것들을 할 때 이게 세포가 충분히 성장을 못하는 경우에는 뭐 하고 싶어도 그 조작하는 것들이 어려울 수 있겠죠. 반대로 이제 체내의 유전자 치료하는 경우에는 제일 좋은 거는 결국 밖에서 한 번에 넣어주면 되니까 간편합니다. 이제 넣어줄 때 유전자가 그냥 난다고 넣어준다고 그냥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그 유전자를 어떤 특정한 이렇게 비클에 싸서 줘야 되는데 그 비클을 벡터라고 얘기하고요. 뭐 뒤에서 얘기했지만 다양한 형태의 벡터를 사용하게 됩니다. 넣어주기 때문에 일단 뭐 한 번으로 끝날 수는 있고요. 또 이 체외 방법과는 달리 이제 상당히 뭐 한 번으로 끝나니까 상대적으로 좀 편하고 덜 관열적이죠. 근데 문제는 체외에서 하는 거는 다양한 유전자 조작을 할 수 있고 특이적으로 할 수 있는 데 반해서 체내 유전자 치료제는 이제 그런 것들이 덜 특이적이게 되고요. 또 이 싸서 주는 그러니까 벡터가 만약에 우리 몸 안에 들어와서 환자 몸 안에 들어와서 면역 반응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원래 목적을 달성하기도 전에 그 유전자 치료제의 목적을 달성하기도 전에 이 싸고 있는 벡터가 일으키는 면역 반응 때문에 치료 효과를 달성하지 못하게 된다는 그런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우리 몸 안으로 집어넣어주는 유전자를 집어넣어주는 어떤 그러니까 유전자를 싸서 집어넣어주는 것이 이제 전통적으로 많이 사용했던 게 바이러스인데, 바이러스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기는 일단 몸 안에 들어온 다음에 그게 이제 셀 안으로 이렇게 인베이전이 일어나고 그 안에 있는 바이럴 지놈이 결국 본인을 레플리케이션하기 위해서 결국은 핵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이럴 벡터를 쓰면은 그러한 것들을 이제 대신해 줄 수가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많이 썼던 게 비교적 병원성이 높지 않은 아데노바이러스, 또 리트로바이러스 이런 것들을 썼었고요. 또 최근에는 아데노바이러스와 이제 관련되어 있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스스로 레플리케이션을 못하게끔 유전자 조작을 한 것들인데 AAV나 이런 것도 많이 사용합니다. 좀 다른 얘기지만 그 애스트라제네카라고 하는 회사가 COVID-19 백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긴 있는데요. 거기서 했던 것도 침판지에서 유래한 아데노바이러스 어소시에이티드 바이러스입니다. non-viral vector,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아닌 벡터로 사용할 수도 있는데요. 최근에 많이 쓰는 것은 그냥 이렇게 리피드를 이렇게 쭉 해서 이렇게 바이레이어를 써가지고 그 안에 지네틱 머티리얼을 넣어주는 방식입니다. 뭐
virus-like particle, VLP 또는 lipid, 뭐 나노존 particle, 뭐 여러 가지 용어를 쓰긴 하지만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바이러스 대신에 genetic material을 넣어서 안에다 넣은 다음에 그래서 이제 사람 몸 안으로 그러니까 들어가게끔 해주는 vehicle, 그러니까 차량 역할, 운송 차량 역할을 하게 해주는 거라는 거죠. gene therapy는 이제 여기 있는 것처럼 결국 하려고 하는 게 결국 이제 외부에서 넣어준 그 gene을 이용해서 그 문제가 되는 gene을 예를 들어 바꾸거나 교체하거나 아니면 바꿔주거나 또는 그걸 아예 그냥 넉다운을 시키거나 넉아웃 시키거나 아니면 새로운 어떤 genetic material을 인체 유전자 안으로 함입시켜서 집어넣어서 삽입해서 새로운 물질을 만들어서 그걸로 이제 치료를 하려고 하는 이제 그러한 것들을 합니다. 뭐 가장 최근에 핫한 게 이제 결국은 뭐 CRISPR 또 Cas9, 그러니까 유전자 가위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있고요. 근데 이제 이게 아직은 실용화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옛날 썼던 이제 방식 썼던 이렇게 다양한 것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 거죠. 한국은 유전자 치료제를 무척 많이 허가해줬는데 사실 FDA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1개가 2개밖에 유전자 치료제가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룩스터나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여기 있는 것처럼 Leber Congenital Amaurosis,인가요? 예, 레티나 우리 안과 선생님들 잘 아시겠지만 여기에 있는 이제 문제를 일으키는 건데 이 중에 이게 여러 가지 genetic classification이 있는데요. 그 중에 두 번째인가 하여튼 뭐 해당하는 유전형에만 작동을 하고요. 어쨌든 여기서 통해서 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 RP65라고 하는 어떤 gen을 이제 체내로 집어넣어 주는 건데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게 안구에다 직접 주사를 했는데 참 무섭죠. 물론 이 features body를 통해서 이 레티나 쪽으로 주기 위해서 하는 방식이긴 한데 이만큼 그나마 이렇게 이런 것도 쓰는 거는 상대적으로 어떤 아데노바이러스 어소시에이트 벡터나 바이럴 벡터 쓰지 않고도 이렇게 직접 할 수 있는 외부에 존재하는 쪽에는 비교적 뭐 해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유전자 치료 방법이 됩니다. 자, 또 다른 게 이제 세포 치료제입니다. 세포 치료는 말 그대로 세포를 치료에 활용한다는 것인데 이제 제일 대표적인 게 CAR-T라고 하는 거죠. CAR-T는 Chimeric Antigen Receptor T-cell CAR-T인데요. 그래서 Chimeric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해서 이런 겁니다. 몸 안에 환자에 있는 T셀을 뽑아다가 T셀을 유전적 조작을 간 다음에 많이 키워서 다시 넣어줍니다. 그리고 행하는 조작이 어떤 거를 하는 거냐면요. 캔서에 스페시픽한 단일구 항체에 있는 요 위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인지하는 것들을 밖에 붙이고 거기로 이렇게 링커를 걸어서 CD28이라고 T셀에 있는 일종의 이제 외부 셀들을 인지하는 리셉터를 갖다 붙여가지고 이렇게 인트라셀룰러 도메인과 익스트라셀룰러 도메인을 같이 이렇게 묶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밖에서 키워서 다시 집어넣어 주게 되면은 원래 T셀이 작동을 하기 위해서는 APC, 그러니까 항원 전달하는 이제 세포들, 마크로페이지류가 그런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APC들이 이제 이 T셀들의 그런 항원을 전달해 줘야만 되는데 그런 APC의 도움이 없이도 이 CAR-T가 알아서 여기 요 부분, 그러니까 이제 항원을 특별히 이제 캔서 항원을 인지하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이제 이게 엔티젠 리셉터고요. 항원을, 그러니까 캔서 항원을 인지하는 부분이고 이게 여기 이렇게 밑에 인트라셀룰러 또 트랜스셀룰러 도메인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카이메리라고 이렇게 이름 붙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밖에 이제 이걸 이제 많이 만들어가지고 넣어주게 되면 CAR-T 셀이 이제 별도의 APC 도움이 없이도 직접적으로 튜머 셀이 발현하는 이제 타겟 엔티젠을 인식하고 공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결국 환자 치료를 암 치료를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죠. 이게 이제 CAR-T의 어떤 작동 원리입니다. 그래서 CAR-T는 일단 잘 만들어낼 수 있지 못하면 이제 소용이 없고요. 중간에 또 변이가 있고 또 CAR-T 자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특히 이런 이제 저쪽 그 특정한 부위에는 또 잘 안 가니까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 이제 좀 치료적 목적을 갖고 있지는 못합니다만은 그래도 매우 전도가 유명한 그런 어떤 그 테크놀로지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한국의 경우에도 보니까요. 여기 있는 것처럼 셀 테라피 또
가 이제 주로 한국에서 지금 지인 테라피, 셀 테라피 쪽에 이제 특히 이제 셀 테라피 쪽에 그 주로 여기 있는 것처럼 아까 셀 테라피가 이제 제일 많이 늘었잖아요. 근데 한국의 경우에는 이제 압도적으로 셀 테라피 쪽을 많이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요. 또 여기 있는 것처럼 뭐 셀 타입별로 보면은 뭐 덴드리틱 셀이나 여러 가지 또 이런 내추럴 킬러 셀들도 있고 인디케이션 당연히 이제 항암제 쪽이 많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이런 어드밴스드 테라피로 있으니까 혁신적인 또 매우 앞선 기술을 활용하고 있는 바이오 의약품 기술을 한국에서 다양하게 이제 개발해 왔고 또 하고 있고 앞으로 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최근에 이제 생겼던 몇 가지 사례가 과연 한국이 이러한 혁신 바이오 의약품 개발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기대를 좀 무너뜨린다기보다는 우려를 자아나게 하는 이제 그런 사건들이 뭐 몇 가지 있었고 그래서 제가 이제 두 가지를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게 사실 두 가지가 이제 하나는 신라젠이고 하나는 이제 코오롱 건인데요. 한국에도 이제 재생의료법 이게 이제 국회를 통과하면서 다양한 형태의 혁신 생물의약품의 개발이 가능하도록 이건 이제 이런 법제 체계가 정비됐다는 것은 이러한 생물학적 제재 중에서 특별히 더 혁신적인 기술을 활용하는 혁신 바이오 의약품이 어떤 규제 위치를 갖고 있고 그 말은 그러한 제도를 잘 활용하면은 한국에서도 이러한 좋은 다양한 혁신 바이오 의약품을 개발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다. 규제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두 가지 건이 생겨서 두 가지 사태가 생겨서 이게 제대로 될 수 있을까? 사람들이 이제 걱정하는 그런 상황이죠. 하나가 이제 신라젠이고 또 하나가 이제 코오롱인데요. 먼저 신라젠 이야기를 해보면 신라젠은 이제 팩사백이라고 하는 상품 이름이 이렇게 되고 상품은 아니네요. 왜냐 아직 상품 만든 건 아니니까. JX594라고 하는 게 이제 개발명이겠죠. 근데 이건 이제 온콜리틱 바이러스입니다. 온콜리틱 바이러스인데 아이디어는 뭐냐면요. 백시니아 바이러스 중에 이제 여기다가 그러니까 타이미딘 카이네이즈라고 하는 것들을 낙아웃시켜서 없애고요. 이것들을 없는 상태에다가 넣어주면 이게 암세포들이 TK를 많이 갖고 발현하기 때문에 이 백시니아 바이러스를 암 환자에게 넣어주게 되면은 요 백시니아 바이러스가 암세포 내 TK 이게 많이 이제 생장을 하기 때문에 이게 과발현돼 있어서 결국 거기에 감염이 되게 되고 그 캔서 셀이 써야 되는 TK를 갖다가 백시니아 바이러스가 뺏어다가 요기가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캔서 셀이 아니라 바이러스가 그걸 쓰기 때문에 결국 캔서 셀이 못 자라서 이렇게 용혈되고 된다. 뭐 이제 이런 아이디어입니다. 매우 이제 신박하죠. 아이디어 자체는. 그리고 실제로 해봤더니 조금 효과가 있어 보이기도 했다는 겁니다. 이게 일상 데이터이고요. 이상에서 이렇게 해보니까 여기 있는 것처럼 고용량을 주었을 때 저용량 대비해서 생존 확률이 어떤 높은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이제 원암 스타디이기 때문에 결국은 어떤 대조군은 없는 상태였지만 어쨌거나 고용량을 주었을 때 이제 매우 어떤 전반적인 오버 서바이벌이 낮은 이제 암종을 갖고 있는 환자에서 나름대로 치료 가능성을 보여준 이제 이런 이상 연구 결과이죠. 그래서 이제 이 결과에 고무돼서 회사가 간암 환자를 대상으로 이 팩사백의 치료 효과를 보는 이제 비교 임상 시험을 처음 실시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스타디가 이제 중간에 이거 더 이상 진행 못해 스탑하라고 이제 얘기가 나왔는데 그 이유가 여기서 이제 비교했던 게요. 소라페닌만을 쓰고 있는 환자 간암에 그다음에 소라페닌 팩사백을 얹어줬을 때 결국 이제 이 둘을 통해서 소라페닌 대비 팩사백의 추가적인 효용, 안전성 이런 것들을 이제 보고자 했던 건데 이게 별로 차이가 없어서 더 이상 못하겠다. 그래서 이제 중간에 이제 이러한 임상 시험을 독립적으로 객관적으로 데이터를 들여다보고 또 안전성 문제를 이제 논의하는 위원회에서 이게 더 이상 진행하는 게 별로 의미가 없겠다. 그래서 이제 중지를 요청한 그런 상태입니다. 나중에 이제 뭐 알려진 사실이지만은
이 이전 단계에서 효과가 있는 이상 연구를 할 때는 이 소라페닙이나 또는 다른 형태 여기 이제 보여드리는 이런 무슨 맵 또 닙은 이제 작은 분자의 타이로신 카이네이즈 이니비터스고 맵으로 끝나는 것들은 전부 다 니볼로메이가 이제 PD-L1 이니비터이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다 모노클로널 안티바디들인데 이런 레스큐 메디케이션을 썼던 환자들이 이상 연구에는 거의 없었는데요. 3명 정도밖에 없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여기 보여드리는 것처럼 거의 대부분의 환자가 어떠한 형태이든 간에 레스큐 메디케이션을 쓰고 있었고 따라서 이런 경우에 팩사백이 아무리 뭐 난다긴다 하더라도 추가적인 효과를 보이기는 어려웠을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결국 이제 그 얘기는 이 스터디의 디자인이 조금 문제가 있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의미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신라젠의 경우에는 이렇게 3상 임상 시험이 이제 중간에 페일해서 더 이상 진행을 못하게 됐을 뿐만 아니라 회사의 이제 높으신 분들이 이 사실을 뭐 미리 알았겠죠.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하여튼 뭐 주식 내부자 거래도 있었고 뭐 등등등등 여러 가지 그 어떤 일반적으로 상장 기업 또는 어떤 제약 기업에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윤리적 비즈니스 프랙티스를 따르지 않은 것이 문제가 돼가지고 이제 거의 뭐 상폐 위기까지 가고 막 이랬었죠. 다행스러운 거는 그래도 뭐 작년 말에 FDA에서 일단은 팩사백을 여기는 멜라노마, 그러니까 이제 흑색종인데 뭐 희귀의약품으로 지정을 해 주어서 뭐 그래도 하여튼 불행 중 다행이긴 합니다만 희귀의약품으로 orphan drug designation을 받았다고 해서 orphan drug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거쳐야 되는 여러 가지 그 규제의 허들이 매우 높습니다. 여전히. 물론 희귀의약품으로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만약에 희귀의약품으로 허가를 받게 되면은 미국 같은 경우는 희귀의약품으로 허가가 되면 여러 가지 다양한 이제 이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임상 시험에 들었던 비용의 절반을 이제 세금에서 경감해주고 또 일반적으로는 3년 또는 5년의 마켓 익스클루시비티, 그러니까 데이터 익스클루시비티를 주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특허 이외에 이런 영업 비밀을 이제 보장해 주는 건데 희귀의약품 같은 경우는 그게 7년이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그 어떤 이득이 그러니까 이점이 있는 건 맞는데 이게 과연 그대로 될지 그거는 아직은 모르는 거죠. 어쨌든 이제 이 사건 때문에 한국이 사이언스 과학 측면에서는 혁신 바이오 의약품을 개발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어떤 실력과 경험을 축적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면이 부각이 됐지만 그것을 개발하는 회사가 어떤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게 비즈니스를 하게 되면은 시장으로부터 외면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려준 그런 이제 케이스가 될 수 있겠습니다. 특징은 신라젠은 보통 젠 그러면 이제 G를 쓸 것 같은데 J를 쓰는 것입니다.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회사 이름을 정했고요. 두 번째가 이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제 인버스입니다. 코롱 제약이 코롱 제약이고 미국 같은 경우는 티슈젠이라고 하는 코롱의 이제 자회사 스피너펀드 미국의 회사이죠. 개발하고 있는 건데 이건 이제 정형외과 선생님 이모 선생님께서 개발 이제 어떤 그 아이디어를 내고 코롱에서 지원을 해가지고 두 분은 이제 고등학교 동기인 걸로 제가 압니다. 제가 미국에 있었을 때 사실 그 티슈젠이 제가 자문하던 회사랑 같은 건물을 쓰고 있어서 그때 가서 한번 현지 대표도 한번 이렇게 뵙고 왔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만 하더라도 이런 문제가 있는 줄 몰랐을 때고 뭐 이게 문제가 되기 전이었으니까요. 어쨌든 간에 이건 말 그대로 이제 정말 추문에 해당한다고 할 정도로 이 문제가 심각했는데, 인버스라고 하는 게 아이디어는 이런 겁니다. 연골 유래세포를 그 유래세포를 갖다가 잘 이제 하고 그 연골 유래세포가 몸 안에 잘 생착될 수 있도록 이제 그 어떤 것들을 섞어서 하는 이제 솔루션 두 가지를 섞어가지고 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인버스는 이게 일종의 gene 테라피, 그러니까 유전자 치료제이면서 동시에 세포 치료제입니다. 두 가지 같이 하고 있는 건데 이게 국내에서 허가를 받았어요. 근데 허가 받았을 때 말이 되게 많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실 인버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연골 유래 세포를 이제 연골 유래 세포가 몸 안에 잘 생착할 수 있도록 하는 여기 이제
이게 두 가지 바이올이 있잖아요. 그래서 섞어서 주기 때문에 결국 연골 유래 세포가 몸 안에 들어와서 연골을 새로 만들어낼 거라고 생각하고, 그럼 당연히 질병의 경과를 변형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질병의 경과는 변화된 게 없고요. 그냥 증상 조금 좋아지는 정도. 근데 그것도 사실은 이제 뭐 여러 가지 논란은 좀 많았었죠. 어쨌든 간에 이게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갖고 있지만 사실 효과가 혁신적이었던 건 아닌데요. 이게 문제가 됐던 게, 알고 보니까 이게 이 소위 말하는 연골 유래 세포가 보니까 연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연골 유래 세포에서 이제 출발을 하긴 했지만은, 이거를 이제 중간에 여러 가지 그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 보니까 뭐 어떤 이유로든 간에 이게 혼합이 된 것이지 아니면 오염이 된 것인지 모르겠지만은, GP293라고 하는 이제 신장 유래 셀 라인에서 온 세포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사실은 발암성을 갖고 있는 세포이고요. 이제 이게 이야기에 2017년에 허가를 받았는데, 이 회사가 당시에 허가를 받았을 때는 이 사실을 알았냐 몰랐는지, 이게 좀 최근 논란이 되는데, 뭐 이것 때문에 이제 일본 회사랑 그다음에 또 온사라고 하는 이제 요거를 그 셀을 공급해주는 회사랑 뭐 여러 가지 지금 소송 중인데, 아직 뭐 완벽하게 그 모든 것들이 결정된 건 아니지만은, 이 회사가 그 내용을 정말 몰랐었겠느냐, 이게 이제 논란의 대상이 됩니다. 근데 어쨌거나 하여튼 이 GP293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연골 유래 세포가 아니고 이게 신장 유래 세포인데, 이거 어떻게 알게 되냐면, 이제 사실 회사가 처음 알게 된 거는 나중이라고 얘기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거를 FDA에 내놓고 이제 하는 과정에서 그 세포 유래를 살피기 위해서 SDR에게 이제 유래를, 그러니까 short tandem repeat라고 이제 그 진의 뒷부분에 있는 것들을 이제 보는 건데요. 이게 특정한 유래 유래 세포마다 다른 특성을 보이기 때문에 이 세포가 어디에서 유래한 것이다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게 해주는 이제 일종의 유전자 지문이라고 하더라고요. 해봤더니 이게 연골인 줄 알았더니 연골이 아니라 신장세포였던 거예요. 그래서 뭐 이걸 놓고도 이제 언제 알았느냐, 뭐 몰랐느냐, 뭐 이런 걸 놓고 막 논란이 되고, 결국 한국에서는 이제 허가도 취소가 되고, 시장에서도 이제 뭐 압류도 당하고, 회사 대표도 구속돼서 재판 중인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것도 일종의 뭐 불행 중 다행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FDA에서는 이 스터디를 클리니컬 홀드, 그러니까 임상시험도 못하도록 하고 있다가 이걸 다시 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줬어요. 올해 아마 1월인 걸로 제가 1월인가요? 하여튼 뭐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사는 이거 원래 할 때 이게 비록 연골 유래 세포는 아니지만 모르고 했지만 그래도 효과가 있는 것처럼 나오지 않았냐. 특히 이제 이 세포를 우리가 전처리할 때 방사선에 충분히 쪼여서 암이 발생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은 다 없앤 상태에서 이 약을 개발했으니, 비록 그게 연골 유래 세포는 아니지만 효과가 있는 것은 맞으니 그걸 갖고 우리를 뭐라고 하지 말아라, 이렇게 회사의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저는 이제 이 분야에서 꽤 오래 일을 한 사람으로서 제약기업이, 바이오 기업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다는 사실에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게 왜냐면요, 미스브랜딩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스브랜딩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두 가지 정도의 의미입니다. 어떤 약물에, 어떤 의약품에 어떤 성분이 들어있다라고 하면 그 성분이 있어야 됩니다. 또 그 성분이 얼마만큼 있어야 되면 얼마만큼 있다라고 그 레이블에 제대로 써야 되는 것이 오늘날 의약품 개발, 그게 뭐 스몰, 그러니까 작은 저분자 화합물 의약품이든 뭐 큰 덩치든 다 동일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미스브랜딩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의약품에 A라고 하는 물질이 들어있어요 라고 하는데 A가 없어. 인버스가 그런 거죠. A라고 하는 것들이 있다라고 했는데 A는 없고 B가 있어. 그것도 인버스죠. A라고 하는 게 100 있다라고 했는데 100이 아니라 실제 해보니까 50밖에 없어. 이런 게 다 미스브랜딩이거든요. 그 미스브랜딩은 이거는 범죄입니다. 그리고 이걸 회사가 모르고 했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은 잘못할 수는 있잖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래도 이거 다 써서 문제가 없었으니까 문제가 없는 것이다. 이거는 아니죠.
미스브랜딩이라고 하는 건 자기네가 뭘 갖고 하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걸 통해서 얻게 된 어떤 안전성이나 유효성 결과가 무엇에 근거한 것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이게 유전자에서 근거한 어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연골 세포라고 이야기하고 물론 의도적으로 그렇게 거짓말을 했는지 그것까지는 뭐 지금 알 수 없는 거지만은 또 어찌든 간에 이게 유전 치료제고 유전자 치료제고 세포 치료제다 이렇게 하면서 광고도 하고 그래서 임상시험도 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 동의서 내고 들어온 환자들은 다 뭐냐는 거죠. 미스브랜딩의 피해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미스브랜딩이라고 하는 게 물론 나중에 알고 되면은 그것들을 갖다가 교정하는 건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몰라서 그랬으니까. 하지만 그렇게 됐으면은 다시 제대로 된 브랜딩된 약, 그게 저분자 화합물 신약이든 아니면 고분자 이런 이제 생물의약품이든 간에 그걸 제대로 인지한 상태에서 다시 연구를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죠. 그게 제약기업이 갖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어떤 거거든요. 이 미스브랜딩이라고 하는 건 이 자체가 범죄행위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미필적 고의로 잘못 알고 했을 수는 있겠지만 알게 된 이상은 옛날에 했던 걸로 효과적이라고 나왔으니까 그냥 퉁쳐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 회사가 계속 그렇게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있죠.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재판에서 법원에서 잘 판결을 해줘야 되겠지만 거기서 아무리 어떠한 결과가 나온다고 할지라도 이 미스브랜딩을 그냥 퉁치고 넘어가겠다. 이거는 제약업을 하는 사람들, 특히 신약 개발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기본적인 어떤 상식이나 윤리에 한참 미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런 그 의약품 개발의 과정에서 의약품을 개발한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안전하고 효과적인 의약품을 내는 것뿐만 아니라 이 과정 전체가 FDA나 또 한국의 식약처 같은 규제기관과 사이에 명확하게 의사소통이 돼야 되는 것, 그것도 제약회사 또 바이오 의약품을 개발하는 회사의 책임이거든요. 근데 이제 코롱 인버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러한 기본적인 의사소통의 이제 어떤 책임이나 또는 공정성, 또 투명성 이런 것들이 이제 무너져 버리는 상태인 거죠. 그리고 나중에 그렇지만 효과가 있었으니까 효과도 사실 대단한 것도 아니었죠. 증상 조금 개선한 거였는데 그걸 그냥 퉁쳐달라 이렇게 하는 거는 정말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그 FDA 같은 경우는 이 회사가 이거 미스브랜딩 되어 있는 거를 인지하고 그 문제점들을 이제 해결하고 FDA에서 요구했던 예를 들어서 발암성 데이터 또 안전성, 그러니까 추가 안전성 데이터, 동물 대상으로 한 거겠죠. 이런 것들을 요청했던 것 같아요. 회사 발표에 의하면은 공식.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제출했기 때문에 FDA는 사실 허가를 해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기본적으로 임상시험을 진행하는 데 충분한 안전성이 확보됐다고 생각하면은 그런 진행하도록 하는 것을 막지는 않습니다. 그게 클리니컬 홀드를 풀어줬고 다시 시작을 아마 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이게 허가를 받았다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러한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된 거 이면을 살펴보면서는 이게 참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한국이 이러한 바이오 의약품을 개발할 수 있는 다양한 기술과 또 경험을 축적하고 있는데 거기에 비견된 또는 비례하는 어떤 의약품 개발자의 기본 윤리와 상식, 도덕 이런 것들이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개발하면은 이거는 재앙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중요한 거는 과학도 또 기술도 중요하지만 사실 그 과학과 기술을 잘 융합해서 거기에 맞는 그 실력에 맞는 윤리적인 역량 또 기본적인 어떤 회사가 이게 글로벌 수준에 맞춰서 의약품을 개발하는 것도 이제 더 이상 미루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해준 그런 이제 사례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코오롱이나 또는 티슈젠 아니면 신라젠의 어떤 개인적인 그 감정이 있어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러나 아닌 것도 아닌 거죠. 제대로 되어야 되니까. 그래야 막 이제 발하기 시작한 한국의 어떤 바이오 약품 또 혁신 바이오 약품 개발의 이런 뭐랄까요 그 어떤 말 그대로 생태계가 무너지지 않고 계속 유지돼서 결국 한국이 10년 뒤, 20년 뒤에 이 분야에서 전 세계에서 이제 리더십을 갖고 리드할 수 있는 국가가 될 토양을 마련하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신라젠 사태 또 코오롱 인버사 사건 잘 해결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 강의 슬라이드는 제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하고 지금 전문연구원으로 있는 시연이가
작업을 많이 해줬고요. 제가 고맙다고 여기 얘기하고요. 시연이하고 제가 청년 의사를 통해서 작년인가요? 재작년이네요. 합성의약품 시대는 가고 바이오의약품 시대가 온다. 이 책을 냈습니다. 이 책이 제가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게 잘 써서가 아니고요. 제가 냈던 책이 뭐 서너 권 정도 되는데 그중에 1세를 넘겨본 책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이오의약품 시대는 2세는 넘었고요. 꽤 좀 팔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출판사에 면을 좀 세울 수 있어서 그래서 되게 의미가 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이 책은 세종 그 문화도서로도 선정이 돼가지고 정부가 돈을 주고 사서 전국에 공공 도서관에 이렇게 배포한 책이기도 합니다. 뭐 내용은 이제 기본적으로 괜찮은 거겠죠라고 제가 얘기하는 게 좀 우스울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의도하지 않았던 책 홍보 잠깐 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